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꾹꾹 참고만 살아오던 며느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면서 시원하게 뒤집어 엎는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매번 재밌게 듣다가 주변에서 저도 제보하라고 부추겨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결혼하고 모이면 하는 말이 다 시댁 얘기잖아요. 제 친구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하며 만날 때의 기색이죠. 그 중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은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 합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이야기만큼 재미있게 받아들여주는 사례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순간순간 즐겁게 듣고 있는데 받은 만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남편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남편과 나는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상연하 부부가 많으신가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연상연하 부부가 이제 흔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여성보다 연상인 부부는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있더라도 두 분의 나이 차이가 한두 살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남편보다 8살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놀라셨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남편과의 나이 차이를 언급하면 현실에서 얼마나 다양한 반응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모르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놀랐는데 주변에서 그렇다면 얼마든 놀라겠어요. 저는 덕분에 연애할 때부터 주위에서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어떻게 만나는지까지 얘기하면 더 놀라실 텐데요. 저는 사실 직업이 간호사이고 남편은 그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입사해서 3년째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가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로 오게 되었고 그게 우리 부부의 첫 만남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남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생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누가 봐도 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병원에 아무 이유 없이 저만 보러 정말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남편은 대학생이었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잠깐 그러려니 생각하며 무시했었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처음에는 당연히 학생이니만은 이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정신 차리니 둘이 연애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저는 키도 크고 어리고 잘생긴 사람이 다가오면 싫다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고 대학 시절에 경험해보지 못한 군대 가는 남자친구를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졸업한 후에 오래된 우리 학교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매우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 그래서 8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많은 공통점이 있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애는 즐거운 것이 당연했지만 결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8살이나 되는 나이 차이 때문에 남편 집에서 허락을 받을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친정집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간호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취업이 보장되는 학과여서였거든요. 또한 제가 위로 오빠 한 명이 있었어요. 오빠도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도저히 신혼집을 구할 형편이 아니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노동을 하셨고 친정 어머니는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셨는데 아무리 벌어도 집에 빚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까지 빚이 많은 집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때 친구한테 보증을 섰다가 집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는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시고 어머니도 집에 계셨고 밖에 나가서 일을 구하셨어요. 그걸 그대로 보고 자란 저는 최대한 빨리 대학에 가서 취업하는 게 제 인생의 1순위였어요. 이와 같이 살아오다 보니 대학생 시절에는 공부에 매달려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결혼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연한 기회로 남자친구와 연애를 시작했지만 결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결혼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도 있어야 하며 결혼이란 것이 제 주변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의 사례를 통해 현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착하고 다정한 점을 인정했지만 남자친구는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도 많았기 때문에 술자리도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결혼 후 감당해 나갈 자신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취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졸업 후 결혼하자고 제안할 때 제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적인 이유로 취업을 목표로 한다며 남자친구에게 말했고 혼자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중 놀랍게도 남자친구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고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언급했어요. 누나, 진짜 결혼하자. 응급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나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어 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이미 30대 중반이었고 제 친구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과 아이가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아이를 빨리 낳은 친구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였기 때문에 남친을 만나면서도 이 친구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얼떨떨하면서도 마냥 싫지는 않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겠지만 착하고 다정한 사람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가 꿈꾸던 남편 되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좋다면 우리 한번 결혼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고 양가 부모님께 현실을 알렸더니 양쪽 모두 반대를 매우 강하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친가에 실직유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여 독립하게 되면 예전처럼 생활비를 부담해드리기 힘들어져서 친정에서 반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오빠도 결혼에 반대를 표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자기가 왜 나에게 그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모님께 드렸는데 오빠는 적절한 직장을 찾는 대신 나이가 들어가도 덜 변화하고 계속해서 결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언니가 그 점을 지적하자 반감을 느꼈고 결혼하여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계획을 부모님에게 알리자 앞으로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나누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소리를 들을수록 빨리 결혼해서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집에서는 남편이 저보다 8살이 어리고 말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셨고 남편 부모님은 아무래도 제 나이 때문에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셨죠. 오죽하면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제발 아들을 낳아달라고 어머님이 오실 정도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저보다 5살이 어려요. 시누이도 저에게 전화해서 양심이 있으면 저보고 남편을 놔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남편 가족들이 입장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8살이나 어린 남편을 가진 것은 좋았지만 남편의 가족들은 반대로 30대 중반의 며느리로 받아들이기에는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이에 매우 반대감을 표했었는데 이유 중 하나는 임신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초산 나이가 늦어졌다고 하지만 결혼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았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누나가 있어서 대를 이어갈 사람이 남편뿐이었고 시어머니는 아이 때문에라도 이 결혼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또한 결혼에 찬성했던 제 친구들도 아이 문제로 걱정을 표현했었는데 결국 본인들이 나와 보니 1살이나 어릴 때에 아이를 낳는 것이 사모들에게도 더 좋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좋다고 하길래 제게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걱정되었고 시댁에서도 남편을 놓아달라는 말을 듣자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평생 동안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받아가며 살아가야 하는 생각에 괴로움을 느꼈었죠. 헤어지자고 한 뒤에는 모든 연락을 끊고 출근해 일상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2주가 지난 어느 날 퇴근하려는데 남편이 병원에 찾아왔다는 깜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둘이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집안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끈질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우리 둘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또 제가 원한다면 아이를 낳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본인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남편이 싫어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서 더 속상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반대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웠어요. 그래서 양가에서도 반대를 받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남편은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을 모을 시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요. 제 돈으로만 결혼해야 했어요. 그런데 월급을 받으면 제 용돈을 제외하고 친정집의 생활비로 모두 주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하면 독립된 가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친정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죠. 올해 친정에서는 줄 돈이 없었고 시댁은 형편이 여유가 있었지만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셔서 남편에게 이론적으로도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요. 그래서 결혼은 말 그대로 없이 이루어졌는데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던 날 시어머니가 1시간 늦게 오셨는데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남편은 당황하여 어색한 상황에서 상견례를 진행했는데 시어머니는 내 나이로부터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걱정하신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많으면 사모에게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딸은 간호사로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길 줄 알아요. 간호사의 일은 정말 어려운데도 명절이나 제사에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문은 유서가 깊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이와 같은 대화가 계속되었고 저와 함께 남편은 중간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자식에게 부모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안다시피 결국 시댁에서 남편과 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돈도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장 주변에 있는 빌라를 계약해서 주셨어요. 비록 제가 다니던 대학병원과 2시간 거리에 있었지만 다시 취직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간호사는 이직이 쉬워서 남편의 위치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 우리 집을 제공하겠다면 예단을 많이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주변에 물어봤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제공했을 때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어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빌라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것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단을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라 생각되지만 어차피 결혼 후에는 남편이 있는 직장으로 이직할 예정이어서 퇴사하게 되었고 그 퇴직금으로 예단을 마련했습니다. 예단을 무리해서 마련하면서도 몇 번이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남편을 믿고 결혼을 진행했어요. 혼인을 대출을 받아서 진행해야 했지요. 결혼식은 문제없이 잘 마쳤고 신혼여행도 다녀와서 신혼집에 들어가는 그날 우연히 시어머니 생신이셨어요. 그날 남편에게 말했을 때 생일상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차라리 생일 선물을 면세점에서 살까 했어요. 그래서 입국한 후에 시댁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선물을 건넸는데 옆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동서 내일은 엄마의 생일상인데 집에서 하는 걸로 하죠. 처음이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니 굉장히 당황했어요.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남편을 쳐다봤더니 남편이 곤란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고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후 다음날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을 우리 신혼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국한 후에 바로 시댁으로 가서 짐도 풀리지 않은 채로 장을 보러 가야 했기 때문에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남편이 이번만 참으라고 하며 달래주었지만 나는 너무 막막했어요. 친정집에 갈 수도 없어서 급하게 미역국, 제육, 생선구이, 갈비찜을 준비하여 남편과 함께 밤을 새워 재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시어머니와 식구들이 오셔서 저녁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먹을 때마다 짜다, 싱겁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동생이 신경 좀 써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냥 우리 집에서 해먹을 거였지라고 하니까 매우 민망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그건 내가 만든 거라고 하며 도와주어 주었습니다. 설명해 주셨더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때 전날에 와서 나한테 요리 좀 배워야겠다라고요.
요리를 하면 너희는 어떻게 먹고 사니?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뒤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일은 넘겼고 친정에도 남편과 다녀오고 있었던 저는 집 근처 병원에 이력서를 넣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제사가 있는데 목요일 오전에 집으로 와라는 내용이었죠.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날 병원 면접이 잡혀 있어서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주어진 요일에 관하여 접어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취업이 문제냐고 하셨죠. 그 병원이 하필 조건이 정말 좋기도 했고 큰 병원이라 거기에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접도 보러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사 준비를 하러 시댁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시장으로 데려가셔서 재료를 사셨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어머니만 졸졸 쫓아다니며 옆에서 계산한 재료들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무겁더라고요.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준비하는데 무슨 제사 음식이 그렇게 많은지요? 어떻게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정제사를 지내지 않는 걸로 인해 처음에는 제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결혼하고 명절 때마다 남편과 싸운다거나 힘들다고 할 때 공감이 안 되어서 그냥 위로만 했었어요. 이제야 왜 친구들이 그렇게 명절 후유증이 심한지 깨닫게 되었죠. 가장 슬프게 만든 건 시댁 제사가 정말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 동안 제사가 16번이었는데 명절과 생신을 합치면 시댁이 못해도 달에 2~3번은 방문해야 했죠. 생일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명절은 시댁에 며칠 전부터 가야 했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집에 오는 첫 명절이었기 때문에 요리를 많이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나 정말 황당하게도 명절 당일 시어머니가 저를 보내주지 않고 신호를 기다리는 참인데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죠. 남편은 아침만 먹고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늦은 시간까지 머물러 같이 저희와 식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친정집에서는 밤이 깊어지기 전에 도착한 셈입니다. 그날 속상해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이게 뭔가요? 화를 진지하게 냈고 남편에게 사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시댁에서 괜찮다고 말해주셨지만 집을 해주신다 해도 어느 정도 내려앉아 살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다. 물론 그 집 소유자는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지만요. 그렇게 시댁에 자주 다니던 결과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신혼집과 시어머니 집은 버스와 지하철을 3번 환승해서 가야 했으며 왕복으로 약 4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한 번에 바로 가는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은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쪽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내린 다음 지하철을 이용해 내려서 버스를 다시 타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어려웠어요. 시댁에서는 종일 노동을 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시간이 오래 걸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편과 같이 차를 타고 가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보통은 전날에 미리 가서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가야 했어요. 이렇게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했기 때문에 취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다시 병원을 찾아볼 일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작은 내과에서 도와주신 것에 감사했고 합격하여 일을 시작했어요. 제사가 다가오며 제가 먼저 연락하여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출근해서 이번에는 미리 떠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집에서 어느 정도 준비하고 당일에 가겠어요. 몇 번 해봤으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 아이는 시댁이 무섭다는 줄 모르네요. 너희 집은 누구 몇 명이 사는 건가요? 이런 식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조상님들의 힘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니 보답해야죠. 어머니는 정말 심각하게 제가 시댁 제사 전날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화를 많이 내셨었어요. 하지만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차를 사용해 가야 하는 것이 눈치가 거립니다. 그런데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신 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너는 이제 남의 집에 귀한 아들한테 갔다 일까 하니
돈 얼마나 법인지 그렇게 유세하니 그래서 한숨이 나왔어요.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 내 아들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대신 보냈다는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본인 조상인데 오히려 조상님들은 며느리보다 손주가 직접 요리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시작하고 유독 계속 뭘 하고 있는 것이 크게 증가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돈을 벌어서 빨리 모아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때는 빠지지 않고 항상 참석하려고 일부러 교대 근무가 없는 일반 내과 병원에 취직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곳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취직한 후에 시댁에 가면 항상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 밥은 제대로 챙겨주고 있니? 우리 아들이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데 너가 출근한다고 해서 안 챙기면 안 된다. 알았지? 청소도 제대로 해야 해. 출근한다고 집안일을 안 하면 안 돼. 조상님들께 보여주기 부끄럽잖아. 제가 마치 제가 구한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집안을 빼앗지 않았고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엄마가 저를 몰래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도와줄까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에 깊게 남아있는 일은 제가 생선을 먹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 생선을 잘못 먹어서 급성 고환염에 걸렸던 경험이 있어서 생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남편은 물론 내 생각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서 고등어를 구워와서 저가 먹지 않겠다고 하니 다른 음식을 가져다 먹는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하셨습니다. 알레르기도 아니고 먹으면 먹는 거지?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맛이 떨어진다면 뭐 하는 거냐고 큰 소리를 내길래 저도 눈치가 보여 남편에게 말하고 다른 반찬이랑 먹으면 된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지 고등어 말고 다른 반찬을 내놓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다른 곳도 아니고 먹는 것으로 나오니까 너무 서글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는데 분위기를 망친다고 시어머니가 더 역정을 내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소리쳤고 신우는 남편에게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후로 저도 사람이니까요. 속상해서 신혼 초반처럼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하거나 일이 없어도 찾아뵙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왜 요즘 연락이 없느냐고 오히려 저를 혼내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고등어 때문이냐고 화를 내시면서 그런 생선이 뭐냐고 시댁을 우습게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8살이나 많으면 철이 들어야지 남편을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셨다고요. 저는 제가 생선을 못 먹는 거랑 남편을 무서운 줄 모르는 게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너무 역정을 내시길래 그냥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정말 이건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는지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내과를 찾았었는데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산부인과를 방문하라고 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방문했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은 저가 임신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친정 엄마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다시 가서 검진했는데 정말 임신이 맞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음아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남편보다 8살이 많아서 아이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요.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고 정말 기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놀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나 명절에 안 부르셨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눈에 띄게 많이 좋아하시는 걸 보고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편도 저를 더 챙기니까 그게 또 싫은 것인지 저를 평소와 같이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또 삐셨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저는 그냥 좀 더 고생하면 되니 말리지 말고 예전과 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음아가 친정에도 아이를 낳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림 여러 가지 물품도 보내주시고 전복을 구워주시기도 했고 어디서 들었는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사오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안가에서 다양한 선물을 받으며 갑작스럽게 오는 행운의 기분에 즐거워하며 태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유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눈이 오는 한겨울이었어요. 집을 나가기 전부터 오늘 조심해야겠다 하며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근하다가 바로 병원 앞에서 넘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에도 이렇게 넘어지면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심하게 다쳤고 정말로 떨어지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한이 올 정도로 정신을 잃고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들이 도와주셔서 응급실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눈을 떠보니 이미 입원 중이었고 이미 아이를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곳조차 힘들 정도로 큰 충격이었고 한동안 너무 슬퍼서 그냥 있었습니다. 종일 울면서 보낸 기억이 납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너무 속상해서 남편을 끌어안고 엉엉 울며 보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낳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그래서 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나요? 몸 관리도 중요한데 이게 무슨 소리죠?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결혼 후 가장 크게 화를 내었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거면 말 자체를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몸 관리 또한 중요하지만 제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또한 제게 직장의 의미는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아실현에 대한 중요성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직업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아서 속상했던 일도 있었어요. 제가 힘들게 간호학 전공을 택해 간호사로 일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한편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항상 제가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위험하다고 걱정하셨거나 임신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며 그만두라고 하셨네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됐지만 제가 소중했던 직업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서 한가로 들었고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유산을 한 뒤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서 남편에게 정말 많이 의지했어요. 남편은 조심하며 다시 천천히 아이를 가지자고 했지만 저는 가능한 빨리 아이를 갖고 이 아픔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열망해서 그런 걸까요? 다음 아이가 찾아오질 않아서 한동안 마음이 정말 상했고 더군다나 왜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사직을 한 게 아니었고 직장이 부도가 나서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강제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우리 부부는 아직도 이 시기를 우리 부부의 암흑기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저는 아이를 잃고 직장에 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두었는데 그렇게 그만두자마자 남편이 실직하니까 저라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서 충격이 컸는지 바로 재취업을 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뭐라 하기도 못하고 그냥 아픈 마음을 가끔 견디게 되었어요.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는데 교대 근무를 피해야 하는 데다가 병원 자리가 한정적이고 급여가 줄어들어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남편과 많이 고민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몇 달 쉬고 다시 구할 생각을 했지만 저희 양가 부모님께는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말에 동의하여 남편의 실직을 비밀로 하고 취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일을 하다 보니 힘들기도 했고 내게 부담감도 크고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외롭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급해하니까 남편이 괜찮다고 천천히 준비하자고 했지만 저는 빨리 힘든 시기를 보내려면 아이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산부인과에도 자주 가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말하면서 최대한 임신이 잘 되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자연 임신은 힘들 것 같다는 다들의 말을 듣더라고요.
제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에게 진지하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면 차라리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난임 전문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결국 시험관을 통해 아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꼭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다니면서 한 약속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를 가질 때까지 양쪽 부모님께 알리지 말자는 것이었어요. 첫째 아이를 잃은 후 힘들었던 것은 제 임신이 양가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그의 시선을 견딜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 상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과 나만의 비밀로 만들어서 난임 전문 병원에 다녀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때 일이 없었지만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더 노력하고 있었죠. 출근하면서 아이를 준비하느라 힘들었고 출퇴근도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 고된 것은 물론이고 더 어려웠던 것은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난임병원을 다니며 시험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우리 둘만 알고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집에서 쉬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계속해서 명절이나 제사에 부르셨는데 남편은 감사한 마음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종일 빌었습니다. 본인이 집안일을 다 하고 제 내조를 해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아이러니하게 될 뿐입니다. 암흑기였지만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니 더 가까워졌고 비밀이 아예 없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났고 드디어 시험관 시도했는데 1차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병원 다니면서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재취업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서 연봉을 많이 낮추거나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너무 부담 가지지 말라며 재첩을 뒤로 미루는 것도 괜찮다고 안심시켰지만 사실은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죠. 속으로는 많이 불안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관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지만 한 달에 5번 이상 병원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그 비용과 시간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많은 정신적 의지를 했었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다시 시험관을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더 좋았던 것은 쌍둥이로 두 번째 아이들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뻐서 아직도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초기에는 양가에게 알리지 않기로 했었어요. 다짐한 대로 비밀로 해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유산한 기억으로 노심초사하며 태교를 했습니다. 시험관 통한 임신으로 인해 조금의 부작용이 있었지만 나이도 있으니까 병원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둔다면 우리 집에 당장 수입이 없어서 정말 어려워할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간호사로 일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몸 노동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랫배 통증도 심했는데 출근해서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걱정하고 일해야 했기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슬슬 남편이 취직을 해서 함께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백수 상태가 마음에 드는 것일지 아니면 자신이 없었던 것일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죠. 저는 취업 얘기를 꺼내면 급속도로 표정이 안 좋아져서 재촉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며 힘들게 임신 초반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배가 불러오고 안정기가 찾아오자 양가 부모님에게 사실을 고백했고 친정 부모님은 제 손을 잡으며 다른 것보다 제 몸이 제일 중요하다며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웃으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이번에는 아이를 잃으면 안 되니까 몸 건강을 챙겨야 한다며 병원에 직접 가셔서 비싼 한 해까지 재워주셨어요. 임신으로 인해 신경을 너무 많이 쓰게 돼서 귀 건강이 좋지 않아 한동안 청력에 이상이 있었던데 시아버지께서 한약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섭취한 후에는 그 이상이 싹 사라져서 효과가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께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교를 잘해야 한다고 권유하셨고 저 또한 이번 아이들은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임신한 사실은 양쪽 가족에게 알렸지만
남편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시어머니께서는 제 자식으로 계속해서 불러주셨는데 몇 차례 남편을 통해 거절하고 저 또한 몸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셨으나 나중에 리퀘스트 코드는 저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제게만 이상한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제 건강이 우선이고 제 몸이 중요하니까 최다현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김장은 꼭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그때는 임신 중이었고 안정기가 지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관 부작용으로 살이 많이 찌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저보고 움직여야 아이들에게도 좋고 제 살도 빠진다고 꼭 운동해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다른 것은 몰라도 김치는 시어머니가 김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운동해야 한다고 해가며 되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시댁에 보내려 했지만 시댁에서 남편이 백수 생활을 1년 이상이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결국 제가 가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이나 뱃속에 있었는데 주변에 아마 쌍둥이를 임신하신 분이 계신가요? 쌍둥이 임신은 참 힘든데 심지어 숨쉬기도 힘들어서 몸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몸을 이끌고 시댁에 가서 김장해야 한다니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웠어요. 게다가 시댁까지의 거리는 정말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가다가 출산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불러 시부모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제가 택시를 내리는 것을 집 앞에서 시어머니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나를 보고 택시를 타고 온 사실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들이 고생하여 번 돈을 벌어오는데 이런 짓을 해? 미쳤니? 안 그래도 통통한데 몸을 움직여야 살이 빠지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니까 내가 살이 찌는 거 아니야? 저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알아서 조심해야지. 저는 제가 택시를 탄 게 그리 잘못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단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길거리 한복판에서 저에게 온갖 욕설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신혼 때부터 겪어온 무시와 여러 가지 서러움이 파도처럼 한 번에 몰려와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내 잘난 아들 1년 동안 백수야? 택시 탄 돈은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은 내 돈이야? 뭐라고? 백수라고? 이게 무슨 소리니? 내 아들이 회사망에서 1년 넘게 일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욕해? 언젠가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 못한다고 난리치던 건데 막상 임신하니까 챙겨주지는 못하는 거야? 뭐야, 너 미쳤어? 시댁 어디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한테 그럼을 해줬던 집같이 차리고 살림 챙겨줬더니 이렇게 무서운 줄이야? 그래, 그러면 이혼하자. 너 덕분에 이혼하게 될 거야? 아이는 내가 키워줄 테니까 걱정 마.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아. 난 남한테 저런 식으로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터지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입에서 술술 말이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엄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부랴부랴 시댁에 왔어. 1년 동안 백수 생활했던 것도 출근해서 다 걷어주고 돌아오는 건 이런 대접이냐고 화를 냈고 남편은 바로 시댁으로 왔어. 나는 물론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시댁과의 인연을 끊을 생각은 많았기 때문에 굽히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계속 말했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길바닥에 앉아서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 저는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당장 요나라의 난리를 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불러서 저희를 겨우 달래서 집으로 데려갔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화가 단단히 나셨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중간에서 서로 말렸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결코 굽히지 않았고 결국 김장을 시작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내가 참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고 남편도 중재를 잘 하려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연락해와서 시어머니가 말이 심했다고 했을 때 마음이 풀릴 줄 알았지만 신우가 전화로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냐고 하면서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와중에 시어머니는 나가라고 즉각 자기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빌라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셨고 결국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친정에서 어느 정도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 친정 부모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제 몸이 우선이라며 마음 편하게 출산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남편과만 연락하며 출산 준비를 하고 무사히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는 아들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남편과 제 얼굴이 한 명씩 닮았어요. 생명의 신비가 아닐까 싶네요.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었을 때 시어머니는 저와 싸웠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본인 손주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병원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병실에는 방문하지 않았지만 저는 퇴원해서 친정집으로 갔을 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쌍둥이들을 보고 싶어 하셔서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었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언제쯤 보러 갈 것인지 물어보니까 제가 이혼하라며 무슨 아이를 보러 온다는 말에 그때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돼서 매우 기쁘더라고요.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친정집에서 보고 있으면서 우리 부부가 함께 사는 집으로 언제 올지 남편에게 물어보았을 때 화가 나서 전화를 가로채고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당장 나가달라고 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이제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미안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유는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이좋게 지내자고 제안했을 때 아이를 낳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한숨 앉아서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제사나 명절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화나게 하더라도 나는 지지 않고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있었지만 쌍둥이를 키우는 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육아는 보통 힘든 일이야?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지만 저 때는 정말 몸이 한계인 게 속상해할 정도였어요. 이런 것을 다행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때까지도 백수여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김장하러 갔을 때 시어머니에게 너무 막말했기 때문에 과연 이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런 걱정이 싹 사라져서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쌍둥이가 돌이 지나자 다시 취업에 성공했고 저도 그 이후로는 잠시 쉬면서 육아에 전념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시댁에서 아무리 괴롭혀도 누나가 깜짝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남아선호 사상이 심해서 본인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저를 미워했던 건데 그의 남아선호 사상이 손주들에게까지 가니까 수틀리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방법으로 복수를 통쾌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간호사로 신생아실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다행히 어렵지 않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제 직업이 한 번 더 좋아지게 되었고 남편도 다시 일하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사연을 보내려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적는데 그걸 어떻게 견뎠는지 새삼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더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후련하기도 하네요. 저도 없이 결혼하면서 아이까지 생기지 않아서 눈치가 스스로 보여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동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굽히고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더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에 있던 걱정이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덕분에 마음 편히 친정에서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이라 이를 고마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견뎌서 그런지 남편과의 관계는 아주 좋고 현실 맞닿은 삶을 만족하며 두 아들을 키우는 즐거움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쌍둥이로서 두 배로 힘들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두 배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정신없이 날마다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은 제때 하시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없이 행복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을 유의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악